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가 많은 작가님 한 분을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모셔왔습니다. 바로 할투의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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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책을 또 쓰셨어요. 네, 7번째 책입니다. 네. 8번째 책도 지금 출판사에 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하루요. 하루하루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제가 루틴이 있는 거는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저희 소속사에 가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고 라이브 하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6일 반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우리 강 작가님 모신다고 할 때 많은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원래는 월급쟁이셨잖아요. 네, 그죠. 네. 코트라에서 월급쟁이 하시다가 네. 그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투자를 하셨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게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서 자산을 증식했느냐 그걸 네. 너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종잣돈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월급쟁이라는 건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을 다 안 쓰면 됩니다. 네, 되게 간단합니다. 예, 아주 심플한데요. 예. 얼마나 안 쓰셨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코트라 입사해가지고 2021년, 12년 동안 다녔는데, 처음 3년 동안에 제가 국내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2012년 7월에 제가 독일로 나갔는데, 이제 그 전에는 월 3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독일 나가서는 제가 4년을 살았는데, 12년부터 16년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목표 지출이 500유로. 500유로면 한 65만 원 정도 네. 됩니다. 네. 독일에서? 네. 밥도 다 해 드셨겠네? 외식 거의 안 했다는. 아니요, 밥은 제가 절대 안 해 먹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굉장히 이제 싼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 돼 있는 거를 사서 먹은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뭐 이제 회식 같은 것도 뭐 당연히 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아낀 거죠. 네. 본인이 직접 식당 가서 밥 사 먹은 일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아니요, 많이 사 먹었죠. 많이 사 먹었죠. 네. 그래요? 예. 그리고 구내 식당도 있고요. 구내 식당. 네. 예. 구내 식당에서 또 싸게 먹을 수 있는 노하우 몇 개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이야, 그럼 정말 타이트하게 지금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지금은 하루에 500유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65만 원 쓰는 경우도 많죠. 요즘은. 네. 물론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 신나게 먹고 삽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검소한 삶이 좀 배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애랑 차랑 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정 비용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사는 집의 월세도 별로 비싸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정 비용은 많이 줄였는데 그 대신에 제가 그때 하고 싶은 거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 사는 건 없다. 사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물건 욕심은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물건 욕심은 없죠. 네. 그렇죠. 지금 이미 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들이 주로 갖는 무슨 시계 욕심이라든가 무슨 시계는 핸드폰이 다 해주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촐하게 지금 사셔서 제가 보니까 그게 어떤 자산 증식의 핵심 키워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사실. 네. 사실 저도 이제 파이어라는 책도 써봤는데 거기서 파이어를 하시는 부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 지출을 그렇게 썩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었는데 한 2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만 지출을 좀 열심히 많이 하시고 나머지는 지출을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는 거군요. 지출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지출을 줄이지는 않는 예. 밥을 한 번 얻어 먹었으면 반드시 사줘야 되고 네. 후배들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건 맞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일단 방어는 잘 하셨어요. 댐은 잘 만드셨는데 네. 댐을 만들었다고 자산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 증가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초창기에는 제가 퀀트 투자만 했고요. 주식 퀀트 투자만 조금만 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한 2017년부터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훨씬 더 다각화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퀀트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쯤이니까, 한 2017년까지는 이제 굉장히 단조롭게, 정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퀀트 투자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17년에 제가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 그 후부터는 굉장히 다각화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했고요. 네, 그리고 책 쓰는 게 돈이 돼요?
책이요. 근데 그래도 뭐 제 책은 그래도 한 번 되면 그래도 몇만 부는 보통 이제 팔리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이제 돈은 되고 이게 있으면은 강의가 또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강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연관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 이제 그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17년부터 코인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네. 코인. 네, 코인도 하고 비상장 투자도 하기 시작했고 이래가지고 17년부터는 훨씬 좀 다양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댐 얘기를 하셨는데 댐이 없으면은 일단 그 불릴 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이 전부 다 새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한마디로 일단 물이 차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찬 물을 불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네. 작가 중에서 이제 파이어라는 책에서도 그 느낌이 오지만 젊은 나이에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함으로써도 또 다시 댐이 채워지는 그런. 맞아요. 것도 그것도 있어요. 가능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걸 돈을 못 벌었으면 할 수 없는 일에 돈을 버니까 그걸로 또 그 한 바퀴 회전이 더 되고 뭐 다양한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의외롭게도 그 파이어 관련 강의는 제가 한 적이 별로 이제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책이 사실 되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 책이 제 책 중에서는 좀 안 팔린 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쿼트 강의 쪽으로 이제 많이 하죠. 왜냐면 그거는 지금 내가 당장 써먹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파이어 강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동기부여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뭐 구체적인 액션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쿼트 쪽으로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면은.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퀀트를 보니까 주로 엑셀 기반의 퀀트를 많이 하셔요. 요즘은 아니지만, 네,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에 자산을 모으실 때 퀀트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했죠.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코딩을 배워놨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생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보면 재무제표 퀀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HDS에 들어가가지고, 그 2,000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부 다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다 했고요. 그거를 거의 분기마다 했고요. 네. 어디서 따와서 이렇게 넣으신 게 아니라 그걸 수작업을 하셨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다 따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고 그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돈을 쓰기 싫었기 때문에 HDS에 들어가가지고 그 2,000개 기업 재무제표를 전부 다 긁어가지고 엑셀에 갖다 박았습니다. 그런 노가다를 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재무제표 분석이었으면 예를 들자면 뭐 이익률 줄가율이라든가 뭐 PB율 대비 PER 뭐 이런 뭐 그런 개념의 컨트롤 하셨던가요? 맞아요, 그렇죠. 수익성, 그러니까 뭐 ROE라든지 뭐 그 비슷한 지표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퍼 PBR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고요. 이익 성장률은 그때는 사실 보지도 않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초보자였으니까. 네? 초보자였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퍼라는 한 개 지표만 해도 연봉이 20% 30% 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때 제가 상대적으로 완전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사실 보통은 자기 생각이 좀 퀀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퀀트가 좀 더 뭐랄까 좋은 자료가 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더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분명히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투자에 정말 쓸모없고 정말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빼는 게 일단 좋고요. 저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게 딱 사실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퀀트.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근데 전략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개입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개입 안 하는 거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형의 뭐 이렇게 수학 좋아하시고 수학 잘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수학은 잘 못하고요. 지금 사실 제가 고등학교 수학도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중학교 정도 레벨일 텐데, 근데 숫자 감각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이제 얼추 딱 늘어나고 보면은 이제 제가 그냥 대충 보고 답변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런 거는 좀 강한 편인데 수학력 자체는 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감정을 빼는 과정이 본인한테는 남들에 비해서 훨씬 쉬웠다. 제가 남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쪽 남들은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은 아니지만. 다른 퀀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꼭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가지고 그 퀀트가 어그러지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 본인의 알량한 생각이 그 모델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심지어 굉장히 위대한 퀀트 투자자들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면 사실 별로였어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그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 뭐 PER, 뭐 PBR, 무슨 ROE 뭐 등등 해서 상위 순위권을 쫙 뽑아가지고
뭐 몇 개를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방법 쓰셨을까요? 그렇죠. 그맨 초창기에 썼던 전략은 진짜 PBR과 ROE 그 두 개 지표만 투자를 했고요. 네. 그 참고로 그 그린블라트가 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 작은 있는데 책, 이제 맞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근데 ROE라는 지표가 별로 썩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 다른 지표로 바꿨죠. 뭐 F 스코어 뭐 이런 걸로 바꾸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ROE와 비슷한 뭐 GPA라는 다른 지표도 있고 뭐 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표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이요? 처음에는 PBR, ROE로 시작했는데 왜 ROE가 별로 재미없는 지표고 그래서 다른 거를 더 넣고 했는지 그 사실 그때부터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그 지표가 좋고 나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 감별을 하냐 하면은 일단 그 딱 한 개의 지표만 봅니다. 예를 들면 PBR라는 거를 보고 그러면은 최근 10년, 2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PBR가 낮았던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PBR가 높았던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PBR 같은 경우는 저 PBR 기업들의 그 수익률이 주식시장이나 고 PBR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ROE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고 ROE 기업들이 저 ROE 기업들보다 수익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식시장보다 높네 많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ROE는 투자할 때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PBR 배수가 매우 낮은 즉 총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ROE를 높인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있죠. 그 한마디로 PBR의 순위를 매기고 ROE의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좋은 20개 기업을 사는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BR도 얼추 낮고 ROE도 대충 높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ROE라는 지표 자체가 좀 별로이기 때문에 PBR 플러스 X라는데 그 X 지표를 딴 걸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어떤 걸로 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 스코어라는 조금 복잡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2000년에 피오 트러스키라는 교수가 개발한 지표인데 그거는 이제 9개 서브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흑장가 저장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9개 서브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yes와 no로 답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9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현금 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채 비율이 떨어지냐 오르냐 뭐 유동 비율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서브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 9개 지표 중에서 yes 답변이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또 등수를 매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소위 그 8.9점 기업들 중에서 PBR가 낮은 놈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한 10개 종목이 리스팅 됐다. 20개 정도? 20개 정도 네. 리스팅 되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요? 그냥 똑같이 가져갑니다, 저는. 20개 그냥 각각 5%씩. 예, 네. 제일 1등 받은 거를 제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가중이 없이 그냥 뭐 5% 해서 20종목 쫙 이렇게 까는 개념으로. 제가 백테스트 결과를 몇 개 봤는데 그런 식으로 1등, 2등에 좀 비중을 좀 높게 주고 19등, 20등 낮게 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다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20개 종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략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략 비율을 보면은 20개 종목 중에서 보통 한두 개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져가지고 나머지 18개를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럼 그 한두 개를 사지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두 개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20개를 통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2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어떤 놈인지. 근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다 사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두 놈이 나와가지고 다 캐리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0개 중에서 한두 개 놈이 전체 포트폴리오 캐리하는 건 맞는데 또 중요한 건 나머지 17개, 18놈이 큰 발성을 또 부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 두 개로 제가 예를 들면 3배씩 벌었어요. 근데 나머지 18놈이 전부 다 마이너스 80%야.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물론 컨트롤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멀쩡한 기업들을 뽑기 때문에 이 17, 18놈들이 너무 이상한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한두 놈이 촥 올라줘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컨트롤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컨트롤을 잘 안 하지만 네. 제가 하는 어프로치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이제 계속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방 좀 막힌 걸 좀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방이 뚫리고 위로 100% 하방으로 50% 그건 의미 없다. 네. 하방으로 30% 뚫렸고 위로 200% 뚫리면 오케이 그런 거는 한번 리스크를 질 수 있다. 밑에 네. 30%를. 그러나 위에 50% 먹겠다고 밑에 50%를 열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퀀트를 통해서 PBR의 어떤 질이 좋거나 그리고 또 S스코어
아까 F 스코어. F 스코어. 네. F 스코어가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질적으로 좀 한번 필터링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F 스코어를 안 쓰고 그거보다는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 굉장히 상식적인 어프로치입니다. 한마디로 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퍼나 PB와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낮은 편 이런 기업들을 제가 주로 선호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 한마디로 성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크게 고평가되지 않은 그 한마디로 굉장히 상식적인 기업들을 그냥 기기적으로 뽑아내서 사는 어프로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당연히 제가 그 20개 종목을 오늘이 4월 11일인가? 10월 11일 땡 산다고 해서 내일부터 훅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아닌 거죠. 네, 당연히 아니죠. 보통 네.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가지시고. 근데 그것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20개 종목을 사는데, 저는 주로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정도 종목을 바꿔 끼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 내에 몇백 프로 오른 종목들도 당연히 나오고, 그냥 그 분기 동안에 하나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몇백 프로 가는 종목이 진짜 내가 산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진짜 분기 마감 시점 직전에 오른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이제 타이밍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네네네. 이 타이밍을 자주 얘기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저하고 약간의 어프로치가 좀 다른 거긴 한데, 저도 뭐 따져보면 수익 매매지니까 네. 저도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수익률이 확정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입장이긴 한데, 가끔씩 보시면 이제 그 시점이 언제는 사고 언제는 팔고 이런 말씀을 조금 하셨던 걸 제가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 세린 메이하고 뭐 11월에 팔고 그다음에 12월, 4월 사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네. 퀀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퀀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한 거는 이제 종목 퀀트예요. 한마디로 종목의 수익률에 어떤 팩터가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종목 퀀트이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는 주가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말해주지 않아요, 얘네들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모멘텀을 이제 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계절성을 보는 경우가 많고, 저는 두 가지 다 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1월, 4월, 5월, 10월 같은 거는 전형적인 기절성 이제 전략들이죠. 네. 네. 그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저 이유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확실한 거는 최근 50년, 100년 동안에 11월, 4월에 주식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였고, 5월, 10월은 굉장히 가난했다. 이제 그거 하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팩트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유를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도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 4월에 배당이 다 몰려오거든요.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배당락에 주식을 받고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이 근데 3, 4월에 우리 계좌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 재투자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3, 4월에 특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도 그렇네요, 보니까. 그냥 공교롭게도.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이론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팩트로 볼 수 있는 거는 11월, 4월에는 많이 올랐다. 5월, 10월에는 대부분 별로 안 오르더라. 그 정도는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럼 제가 그거를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인간의 본성적 측면, 그러니까 흥분하고 공포에 빠지는 심리를 싹 걷어내고, 첫 번째 그게 걷어내야지 어떤 성공의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규정화된 그 어떤 툴을 정확하게 그 사용하는 것. 그렇죠. 하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네네. 그죠? 네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뭘 느낄까? 네. 네, 그거죠. 소위 말하는 네네. 이제 촉이에요, 촉. 네, 네. 그것까지 가면 굉장히 진짜 뛰어난 투자자가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말씀하신 대로 퀀트만 해도 일반인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제가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2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우까지는 이제 와본 사람인데, 이 정도만 해도 그 어디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내 가지고 그 부자가 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한 레벨 도약해 가지고 그 소위 그 매사기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벨까지 가는 3레벨, 그러니까 3레벨까지 가면은 연봉이 100% 이상 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 정말 극소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재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냥 퀀트 같은 경우는 재능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2단계 전에는 1단계가 있는 거죠. 그 심리 단계. 다행히도 요즘 한국에도 투자 심리 관련 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카너만 교수가 쓴 생각에 대한 생각 이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김수영 간호사라는 분도 전업 투자자를 취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쓴 책도 있고요. 그리고 러스라는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책들은 그냥 필독서이고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요. 주식하기 전에. 네.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해서 망하는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 대부분 사람은 나도 대부분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포텐셜리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서 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배운 다음에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이게 수익률이 엄청 높은 수익률은 아니신 거잖아요. 퀀트는 그래도 대부분 전략들은 그래도 연봉이 20-30%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10년 20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8에서 14%면은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은퇴 시기까지. 연봉이 8에서 10%? 8에서 14% 정도요. 어떤 게?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우, 그러니까 그 은퇴 시기가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 8에서 14% 정도 수익을 내면은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가 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서 그걸 쓰지 않고 계속 쌓아가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이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 정도 저축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수익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 수익은 퀀트 투자로 무난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0% 내외 정도 수익률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콘트로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다. 20%까지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도 크게 없이.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2단계에 도달을 하셔가지고 그냥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분들은 그냥 콘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이제 노력과 고뇌와 이런 거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